억울해서 호소하는 말을 들으면 그 상황이 이해되고 저도 속상해져요. 아유, 그 인간이 저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오해받고 싶지 않지만 오해를 받고 있어서 마음에서 억울하고 불이 나요. 부당한 대우를 하니까 정말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따지자니 먹혀들지 않고요. 오히려 상대방의 위협에 눌려지고 화병만 난답니다. 라고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어쩌죠? 당신의 그 두뇌에서는 막 경보기가 막 울려지면서 그 울려지는 동안에 어떤 처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90초거든요. 예.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받아들이는 자세이고요. 사실은 잠깐만 캄다운하고자 하면은 분별을 하려고 하면은 그 1분 30초 안에 우리의 두뇌에서는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거는 어떠한 것이다 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분류를 딱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억울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화낼 게 아니구나, 이건 위험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하게 돼요.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경과학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죠. 이미 밝혀내고 있죠. 예. 열나는데 90초를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하시겠지만, 사실 순간의 조절을 못하는 그 90초 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또 저질러요. 말로, 입으로, 행동으로, 내 몸을 동원해서, 아니면 어떤 그 물건을 가지고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고요. 그게 잠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고 만상적으로 또 그러한 참지 못하는, 그렇게 우발적인 일을 하게 하는, 그리고 내 감정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달고 살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억울한 감정이 자동적으로 드는 걸까요? 나만 그런 걸까요? 참아봐야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그러시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자, 조금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런 억울한 감정의 프레임, 틀, 제가 이렇게 틀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저하고 시간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앞에서 무능하게 이를 데 없죠. 그래서 반론이나 반항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이거나, 그리고 또 예의를 지킬 수도 없죠. 그런데 어른이 막 윽박지르고 꾸짖고 막 통제를 하면은 무척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말에 대한 정확성도 그들은 사실은 인지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지만 답답한 거죠. 답답해요. 그것이 무의식 속에 쏙 가라앉게 되죠. 뛰다가 넘어졌다든지, 또 뭐 만지지 않아야 할 것을 이제 만져서 일이 생겼다든지, 뭐 부주의해가지고 또 물건이 망가뜨려졌든지, 이런 것들.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참 바라보면은 미숙하고 불안하게 짝이 없죠. 네? 그렇지만 아이들은 또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호기심이 자극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발달 중에 발달하고 있는 중인데 잠시 조용히 있지 못해요.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니까 얼마나 탐구할 게 많겠어요. 그죠? 아이들은 놀면서 계속 배워나가고 모험하고 터득해 가는 거죠, 그게. 그런데 어른이 아이들의 그런 미숙한 행위를 보고 결과로만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어른의 결과. 그래서 온갖 심한 말을 이제 다 할 때가 많은데요. 이제 말로 때리고 손이 올라가고 막 협박한단 말이에요. 아이는 놀라기도 하고 또
당황하면서 실망하고 두려운데, 어른은 자꾸 이제 그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 또 감정 이거에 따라서 막 퍼붓는데, 왜 울어? 뭐가 억울해? 그러지 말라고 했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아니, 어떤 아이들은 울지도 못하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진짜 감정을 위장하고 어떻게 해요? 막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참 딱한 거예요. 그죠? 예. 자신은 어떤지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안 그런 거 같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든지 이렇게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자동적으로 생각에 전달하고 그런 것이 기억 저장소에 그대로 저장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기억을 잠재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터져 나오게 된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가끔 자녀들에게 너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말이지, 응?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너 왜 그러니? 이러잖아요. 예?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미 학습해 버렸어요. 누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패턴이 되고 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동적인 감정과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싫어도 서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중요하고 가까운 보호자가 긍정적이고 또 바르게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었다면 아이에게 당연히 좋은 영향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판단력이 없을 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자신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면서 성인이 돼서도 가정에서나 사회관계에서 억울하고 두렵고 변명하고 또 피해자 의식의 문제를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민감하니까. 왜냐면 나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내 안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혹시 당신이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내가 평소에 자주 억울해하나? 나만 피해가 된 것 같을 때가 많은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그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초기적인 기억들을 잘 탐색하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살펴보면요, 정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형들에게 죽음은 면했지만 그 대신 이집트로 팔려갔고 그는 그곳에서 종이 됐죠. 종살이하는 주인의 그 부인에게 성적 강요와 협박을 당했어요. 요셉은 응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감옥에 갇혔죠. 아이고, 그 역경 파노라마 참. 그렇지만 그는 신분이 역전되었고 이집트의 권력 2위가 되었죠. 그를 억울한 바닥으로 내몰았던 형들은 그때 전체 지역 국가들이 흉년이 들어서 굶고 대위기가 왔었는데 이스라엘에 살던 그들은 이집트에만 식량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가 마침내 요셉의 정체를 알았고 알아갈수록 그들은 위기를 느끼며 요셉이 억울함 당한 것에 복수를 할까봐 두려웠다고 그랬죠. 요셉은 그 사건들을 정말 명료하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를 미리 보내신 거다 당신들을 위해서. 됐지?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부정적인 기억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 힘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에서 안전한 애착 정서의 기반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안전 애착 정서를 갖고 있었던 거 아시죠? 요셉이 바로 그런 아버지 사이에서 안전한 정서적 기반을 본받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안전한 정서로 연결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태도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당신이 초기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기억을 많이 하시나요?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당신의 그런 감정과 자동적 생각의 틀을 허물어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그러나 허물어야 새로운 틀을 만드는 좋은 이야기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답니다. 가족에게서나 사회생활에서, 그런 대인관계적인 삶에서 자꾸 꼬이고 또 억울한 일들이 많이 감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은 정말 몇 회기만이라도 적절한 해석을, 그리고 전문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억울한 감정의 그 프레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엉키고 설키고 하는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꼭 남 탓만 해야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저하고 시간을 같이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